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자는 누구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빼고 재개발 사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보시면 법률에 정해놓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서 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 이유는 서울시 조례, 제가 이제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학원을 서울, 경기, 인천의 조례를 설명을 하고 서울시 관련된 공공지원 관련된 그 각종 기준들을 다 설명을 해놨는데 발간을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조례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이 모든 조례의 첫 번째 뭐랄까 그 어머니격인 그 조례가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기하고 인천은 죄송하지만 서울시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자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죠. 그리고 이것이 조례가 엄청 많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 경과 구정, 규칙에서는 이 조항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좀 아리까리하다. 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전부 부칙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나중에 발간할 학원을 참조하시고 그 이전에는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례를 다운받아 가지고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6조에 보면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등 해가지고 하는데 시행령 63조 1항 3호에 따라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를 한다는데 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은 분양신청 마감 끝난 날입니다. 이 다음에 보시면 제가 이 해설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관리처분계획 기준이 언제 되는지 쭉 나와요. 그런데 보시면 한번 처음으로 들어가서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분양신청 종료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붙죠. 가로 안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무허가 건축물은 멸실되기 때문에 분양권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도 인정하고 있어요. 대신 조합 정관에서 이 사람도 분양 대상으로 넣자라고 하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주겠다고 한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주거용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간의 경과 조치들이 부칙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좀 애매하다. 주거용은 일부 사정하고 나머지는 상고를 받았다가 그 다음에 실제 주거용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는 조례 부칙을 보셔가지고 내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를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90제곱미터도 조례가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칙을 해설할 때 2003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지고 제가 해설을 붙여다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나는 90제곱미터 이하다. 현재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상관이 없으니까 9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뭔가가 미만이겠죠. 9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혹시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 부칙을 보셔가지고 옛날 것까지 전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정비업체죠. 이 분양 대상자를 정할 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옛날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90제곱미터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세 번째,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인 이상인 자. 다만 분양 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에 권리가액은 세대의 전원의 가격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뭐냐면 분양 신청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액이 우리가 앞으로 신축할 때의 여러 가지 평형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제일 적은 것의 추산 금액을 넘어갈 경우에는 분양권을 준다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 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는다. 다 이 경우 1호부터 3호까지는 적용하지 않을 수. 이것도 사업시행 방식이 전환된 사업장의 경우는 한번 세밀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 11조 제4항에 따라 도시재정비법입니다. 제11조 사항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도 분양할 수 있도록 이 도촉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구체적인 해당되는 부분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여기야 될 부분이 2항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한 명의 부상 대상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은 뭐냐면 1항 다 필요 없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분양 신청자 한 명을 분양 대상자로 본다. 착각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분양 대상자가 한 명이라는 거하고 몇 개의 주택을 받을 수 있느냐고는 다릅니다. 분양 대상자가 한 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 한 개밖에 못 받는 경우가 있고 2개 더 받을 수도 있고 나머지 2개를 받고 이건 분양 주택 수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걸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양 신청할 때 이 아래에서 얘기하는 한 명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되죠. 그리고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 분양 주택 수 그러니까 분양 신청에서 공급받을 수는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둡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쪼개기 했던 경우는 하나만 주겠다. 대신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는 것도 붙이게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법제 39조 1항 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경우, 우리는 같은 세대인데 몇 개 받지? 그리고 신청자가 몇 명이지? 이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한 개의 주택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또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신 이 경우도 1주택만 공급되는 건 아니에요. 흔히 얘기하는 1+1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착각 없었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만 권리 산정 기준인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 2호 또는 권리가액의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 산정인 이전부터 그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 명이 부장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니까 밑에 보시면 다가구 주택은 분양 기준을 어떻게 하고 협동주택은 어떻게 하고 또 붙이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힘듭니다. 외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규칙을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여기에 해당 사람만을 위해서 전부 다 해설을 하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니까 생략한다는 점을 이해하십니다. 그 다음에 1필지의 토지를 권리 산정 기준인 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을 딱 만들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준공할 적에는 해놓고 한 사람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가 따로 분리가 안 됩니다. 반드시 집합 건축물은 토지가 대지 사용권이라 같이 등기가 되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는데 단독 건물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소유권을 할 수 있어요. 이 경우도 하나로 본다. 다만 이와 같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산정 기준일 후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적 소유가 증가되는 경우도, 이 경우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개의 분양 대상자만 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권리가액을 산정한다, 권리가액이 큰 경우 이런 게 나오는데 이때 밑에 조문이 또 있어요. 보시면 종전 토지 면적 및 제1항 3호 권리가액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것에 해당되는 것은 산정할 때 넣지 마라. 넣지 마라.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범위 이상으로 될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 권리가액이 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이 사망 때문에 제외된 걸 빼고 나면 모자랄 수도 있어요. 모자랄 수 있습니다. 뭐냐면 건축법 2항 1조 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무슨 얘기냐면 그 건물 안에 있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데 권리산정 기준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고시일입니다. 그 고시일 이후에 일부만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하면 쪼개기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취급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 권리 산정을 이유로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가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소유자는 또 인정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한 필지 토지를 권리 산정 기준인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도 안 해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린 이유는 거의 99%의 조합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간혹 조합에서 자문 올 때 몇몇 사람, 한두 사람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꼭 자세하게 이걸 보셔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항에 보면 사업 시행 방식이 전환된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니까 그런 경우만 참조를 하시고요. 권리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제도 뭐냐면 기본계획이 또는 지구단위 계획이 미리 되어 있을 경우 2010년 7월 16일 이전에 되어 있는 경우는 옛날 거를 또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뭐 나는 왜 혼자 1인밖에 안 되냐. 예를 들면 공유자 4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개의 사람으로 신청을 해야 되느냐. 대신 2개 받을 수도 있고 3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별개로 한 명을 이름을 해야 되냐. 아니면 4명이 각자 갑도 신청하고 을도 신청하고 병도 신청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조합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분양 신청자를 예를 들면 갑으로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을로 해야 되느냐.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갑을 병정 4사람이 각각 신청하면 만약에 4채를 받는다. 그러면 101호는 A 명의로 102호는 B 명의로 이렇게 각각의 명의로 되는데 4개를 받을 수 있지만 1개만 분양 신청된다면 101호도 4명 공유 102호도 4명 공유 이렇게 공유 지분으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자기들끼리는 이해 충돌이 생기니까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세부적인 걸로 하면 속된 말로 밤새도 다 못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시고 또 조합 자문 변호사한테 하셔가지고 내 경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따지셔가지고 한번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119-15-KR 오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제5강좌에 수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